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들이대 경공무의 염입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저는 이번 시간부터 농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정확하게 안 이후에 경매나 공매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자신감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농지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농지라고 하면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다 농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만 맞아요. 반만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땅을 농지라고 얘기하는지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목은 28개입니다. 이 28개의 지목 중에서 전, 답, 과수원 이 세 가지만 농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농지이고요.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기본적으로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와니까 포함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전답,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8가지의 지목 중에서 앞에 전답, 과수원 지목 3개를 빼고 25개의 지목,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대지라든가 잡종지, 묘지, 하천, 종교용지 이런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에도 실제로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그 문서가 필요한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잡종지인데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목이 잡종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농지법상에 나온 이 농지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농지의 정의를 보면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 유지라는 것은 물이 고여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양수 배수시설 또는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 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 저장조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경작을 하는데 필요한 땅도 농지이지만 실제로 경작하지 않더라도 경작을 하기 위한 시설물,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듯이 양수나 배수할 수 있는 시설, 펌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온실이라든가 재배사는 당연히 경작을 하기 위한 시설인 거고 또 축사, 그리고 퇴비장,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기 위한 공간이라든가 또 액비니까 액체로 된 비료를 저장하는 그 저장조, 물탱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지도 농지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농지에 해당되면 다시 얘기해서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할 때 농지증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연금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만 농지로 본다. 조금 다르죠. 전답, 과수원만 농지로 봐서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농지증을 얘기할 때는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곳, 이곳을 농지로 봅니다. 이런 부분 헷갈리지 않고요. 여기에 기본이 돼야 또 다음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들이대 경공매의 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닌 경우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을 농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이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는 뭐죠? 지목 28개 중에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이 초지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한 풀을 기르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잔디를 키우는 곳, 이런 이 초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곳을 초지라고 하는데, 이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는 그냥 초지. 초지는 초지. 그러면 농지는 뭐냐? 다시 이야기지만 전답과수원 또는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을 농지라고 하고요. 초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각구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답과수원은 농지가 맞고요.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보는데, 그 경작을 하는 토지가 3년 미만인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던 그 농지의 조건 중에서 지목을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대지라든가 묘지라든가 잡종지, 하천, 유지 이런 데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이 땅을 농지로 보는데, 그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게 3년 미만이다. 그러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임야 제외로 되어 있네요. 임야의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로 보는데, 거기에 초지는 제외가 되는 거고, 그리고 3년 미만이다. 경작하고 있는 기간이 3년 미만이다. 그러면 또 제외가 되는 거고, 또 3년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말하는 이 농지법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그러니까 산지를 농지로 바꾸겠다는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를 농지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야를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농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경작을 하면 농지로 본다고 했는데, 그 경작이 조경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정원으로 꾸미기 위해서 다년생 식물, 그러니까 수목을 심어놨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심어놨다든가 아니면 과실수를 심어놨다. 조경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조경업을 목적으로 한다. 나무를 팔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는다. 소나무들 쫙 심어놓고 이런 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농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농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행일이 1973년입니다. 이 시행일 이전에 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농지에 폐건물 같이 지금 보이는 농지들이 있거든요. 경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성 사진을 봐서 이 토지는 지목이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런 형태로 어떤 건물의 형태로 대지 용도로 썼었다. 그렇게 되면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지로 이용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처분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농지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꼭 위성사진 같은 것을 확인해서 이 1973년 이전에 뭔가 다른 용도로 썼다, 농지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농지증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농지처분명령을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가 아닌 경우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에요. 하지만 전용 목적 사업이 완료된 토지,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 용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이 바뀐다, 그러면 농지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이 이후부터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농지로 보지 않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대 경공매의 염입니다. 1강하고 2강에서 농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3강에서는 황폐화되거나 임야화된 곳도 농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됐다,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임야화됐다, 산처럼 변했다는 뜻이죠. 관리를 안 해서.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서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도 농지로 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경매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가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인 토지인데요. 사진을 보니까 실제 산처럼 경사도도 심하고 이렇게 나무가 자생해서 거의 임야화된 곳이죠. 보세요. 거의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곳도 농지로 볼 것이냐. 아래에서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농지인 건데요. 이 땅을 농지로 보게 된다고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추후에도 경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농지처분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화성에 나와 있는 용도가 답입니다. 답이면 논이라는 뜻이죠. 사진을 보니까 답이 어딨나요? 답은 논인데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없죠.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뼈대가 완성된 토지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답입니다. 지목이 답인 곳. 첫 번째는 임야화된 곳이고, 두 번째는 농지로 쓰지 않는 곳인데, 여기도 과연 농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토지도 농지로 원상복구 되어야 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전용이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지금 현재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이 되고요. 전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전용 목적 사업이 끝난 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거나 건축물 대장이 등재됐을 때 그때 농지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 전까지 농지로 보기 때문에 이 땅을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임야화된 농지, 황폐화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화됐지만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거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매를 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미반환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토지는 원상복구 계획서와 함께 농지증을 미리 신청을 하시고 지자체하고 협의 후에 그리고 경매를 입찰하셔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대 경공무의 염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농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범위를 보면 이 5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평으로 계산을 하자고 하면 대략 한 303평 정도 됩니다. 통상 우리는 그냥 300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300평 이상에서 경작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다년생 식물, 다년생 식물은 나무라든가 또는 뭐 블루베리라든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어내는 그걸 다년생 식물이라고 하죠.
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90일 동안 농사 짓는 게 아니고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니까 농업법인이라든가 또는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이 90일 이상 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이 농업과 관련된 시설, 고정식 온실이라든가 버섯 재배사,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30제곱미터는 평으로 따지면 100평입니다. 100평 정도 되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경작을 하거나 재배를 하게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러니까 경작을 해서 나온 그 농산물을 가지고 120만 원 이상 이 판매했다는 것을 증빙을 하게 되면 농업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 경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농지법에 나와 있는 이 농업 경영이라는 단어는 흔히 얘기하는 농사 짓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 농업 경영은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 경영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여기는 결국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자를, 그 사람을 농업 경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산을 하는 사람, 이 축산을 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큰 가축을, 말이나 소 같은 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두 마리겠죠.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이 가금은 날개 달린 조류, 이 조류를 가금이라고 합니다. 닭이라든가 오리, 메추리, 기러기, 이런 것을 가금이라고 하고요. 또 이 꿀벌도 양봉을 하게 되면 이것도 농업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10군이니까 벌통 10개를 양봉을 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여기에 해당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보면 면적의 기준이 없죠. 면적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은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아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라는 단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꼭 농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온비드상에서 대부를 받으시든가, 그러니까 임차를 하시든가, 아니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차받아서 경작을 하게 되면 농업인이 되는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업에 보면 곤충사육업도 이 축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곤충사육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찾아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밀웜 같은 경우도 6만 마리 이상, 또 거미 같은 경우에는 1000마리 이상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곤충사육업을 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꼼꼼히 보시게 되면 개개인마다 맞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농 경력 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농업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의 세부적인 것까지 찾아보면 이 안에 많은 힌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데 경공매의 여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업인이 되는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5가지 조건 중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3번에 있었는데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이 농업법인이라든가 또 농장주 등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하였거나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또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하는 자,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제 농업법인의 직원으로서 종사를 하는 자, 거기서 직접 농작물을,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농업인을 등록을 하려면 농업경영체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농업인이고 저희 배우자도 지금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겁니다. 농업인의 가족원으로 1년 중 90일 이상 이 농업 경영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또는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90일 이상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농업인이 된다고 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경영주가 되시고, 또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라든가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한다면 그 밑으로 들어가셔서 두 분 다 농업인 등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드리데 경공무의 염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1강, 2강, 3강에 말씀드렸던 이 농지 중에서 임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이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을 하는 거에, 임야는 이 지목의 불문하고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산지 전용을 해야 농지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3강에 아마 그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이 지목이 전답고선이 아니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데 이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 그냥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 농지로 보지 않고 절차를 거쳐서 농지로 바꾸면 그때 농지로 본다는 얘기고,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그냥 초지예요. 지목에 초지라는 게 없어요. 전답 과수원 아니고요. 초지는 초지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고 초지는 초지다.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를 볼게요. 이 경매에 나왔던 토지인데요. 용도가 임야입니다. 임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산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임야가 아닌 것 같죠. 보면 이 지목상 임이에요. 임은 임야를 임이라고 표기하거든요. 임야인데 사진을 보니까 임야가 어디 있어요? 답으로, 현황 답으로 쓰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미님이 실제로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를 보지 않는구나, 얘는 농지가 아니구나, 물론 현황은 농지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얘는 농지가 맞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아니라고 해놓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제헌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법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중간중간 개정이 되거나 새롭게 시행이 되거나 이 순간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법이 바뀌면서 또는 새로 생기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규정들을 그대로 그냥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가 그런 예외 상황입니다.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한다. 이게 2016년 1월 2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월 21일 이후에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아무리 임야를 개간을 해서 농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임야인 거예요. 불법 개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2016년 이전에 농지로 썼던 것들은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로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종전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때가 2016년 1월 21일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다. 다만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서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하여 법적 시행 2016년 1월 21일 당시에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된 토지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종전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 3년 이상 농지로 썼다. 그러면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 본 그 답, 지목은 임야인데 답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논으로 쓰고 있는 이 농지는 언제부터 과연 농지로 쓰고 있었을까? 요걸 따져보면 되겠죠. 이 사진은 현재 2024년 위성 사진이에요. 지금 답으로 쓰고 있고요. 카카오 맵을 보니까, 우리 카카오 맵을 보면 참 좋은 게 이렇게 연도별로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연도가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이 임야를 보니까 이 임야를 농지로 쓰고 있죠. 이때부터도 이미 농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모든 법들은 예전에 시행했던 것들 또는 개정했던 그 순간 그걸 기점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확인하시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농지의 소유. 헌법에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뭐냐면 경자, 즉 경작활동을 하는 사람, 농업인이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전, 밭을 가져라.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라.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지의 소유 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이 농지를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끔 하면 당연히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농지를 취득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하게끔 임대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대주주가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봉건주의 사회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원칙적으로 농업인,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를 하고 또 일반 회사법인이 아니고 농업법인만 이 농지를 소유를 해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는데 농지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는 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 가능하게끔 이 농지법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농지법 시행일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또 이 초중등교육법,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또 농업생산자 단체나 또 다른 이제 농업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당연히 농지가 있어야 또 연구를 하거나 또 교육을 하겠죠. 그런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농업인의 조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면 농업인이 되는데, 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다 그러면 농업인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여기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얼마? 세대당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정도 되는 거겠죠. 여기가 개인당이 아니고 세대당이라는 것에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만약에 200평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를 했겠죠. 그런데 다음 농지를 구입을 할 때 만약에 그 농지가 50평이다. 그러면 250평이 되기 때문에 그 50평을 구입하는 것도 이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50평을 신규로 취득을 한다. 그때는 주말 체험 영농이 목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때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신청을 할 때도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증을 신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세대당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라든가 또는 우리 부모님을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면 포함되는 거고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나하고 나의 아내 그리고 뭐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세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 1,000제곱미터를 계산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속에 의해서 1헥타르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누군가 돌아가셔서 나에게 농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농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농지증이 필요 없이 그 농지를 소유하게끔 되어 있고 그 면적도 1헥타르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증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고요.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농업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농업인인 상태에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안 짓겠다는 겁니다. 농업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1헥타르 이내의 농지는 소유를 하게끔 한다.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의 최하단부 그리고 최상단부 그 경사도가 15% 이상이다. 그러면 경사가 엄청 가파르죠.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여건이 불리한 농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농지의 규모가 2헥타르 미만까지 소유를 할 수 있고
또 임대 제한도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각도기 갖고 15%를 재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그 농지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나 임대 제한이 폐지되어 있고 또 2헥타르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요. 이 농업법인은 여기 보시면 영농조합법인이 소유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 등기상 이사가 3분의 1 이상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법인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일반 법인은 안 되고 이 농업법인을 설립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법인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7강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를 소유를 하려면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그래서 8강에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농지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조금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특수한 부분에서는 또 뒤에서 따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여기 보시면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시험을 봐서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줄여서 제가 농취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농취증은 일반인도 농취증을 받아야 되고요. 농업인도 농취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취득할 때마다 농취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격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농취증은 농지 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 등을 확인 심사하여서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이 농취증을 어디에 신청하냐면 이 시, 구, 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서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이 거주주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그리고 또 동사무소 여기에 신청을 해서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주지하고 여기 관계없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서울 살면서 부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네,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영농활동을 할 것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거기 가서 농사를 짓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나무를 심어서 과실수를 심어서 주말마다 가서 내가 나무를 가꿔서 과실을 얻어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 의지를 보이게 되면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잘 제출을 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농취증은 통상 7일이 소요됩니다. 7일이 소요되지만 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4일, 그리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뭐냐면 지난 7강에 얘기했던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러니까 최하단부하고 최상단부의 경사도, 이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되면 경작을 하기 힘든 농지라고 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하는데,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들, 농지위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일이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은 그 농지와 이 거주지와의 연접이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시군이다. 그렇게 되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이 지자체의 농지 담당자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농지증을 내주기 때문에 그때는 7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이 농지증을 받을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헥타르까지 내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합병이나 공유농지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소유 없이 합병,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 또는 분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필지, 지분에서 하나의 필지로 변하는 경우에는 또 농지증이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은행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농지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 공업지역 같은 경우, 주상공, 이런 경우에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농지증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농지증이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법인도, 농업법이 아닌 일반 법인도 농지증이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결정된 농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농지증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7강에는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강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차피 투자를 할 거 그냥 내 명의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 자식들에게 또는 내 손주들에게 이 농지를 사줘서, 어차피 이 토지라는 거는 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로 한 20년, 30년 그냥 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미성년자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강 미성년자 농지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있느냐, 이 농지로서 농업경영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심사를 해서 농지증을 내주겠다는 뜻인데, 미성년자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이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런 농사 짓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일 시키면 노동 착취가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또는 중학생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농지증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다만
여기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수 없지만 이 야간 수업을 받는 학생이라든가 또는 이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예를 들어서 뭐 농고에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 또 농업 관련 대학을 다니는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라든가 신체적인 능력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농지증을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농지증을 내준다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학생의 직업 탐색 기회 부여 등 취농 그리고 창농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는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그러니까 300평 미만의 농지인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대학생에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농지를 미성년자, 자녀나 또는 그 손자에게 농지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가 있었죠. 우리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한 농지. 그러면 이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상속으로 되는 농지.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는 아니고 주거, 상업, 공업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만약에 경매에 나왔거나 일반 매매로 나왔을 때는 자녀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도 농지를 소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었죠.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곳은 더 이상 농지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다.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도 미성년자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9강 미성년자 농지증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소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스쿨 현매경의 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하실 때 개인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일반 법인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법인인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강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즉 경작을 하는 사람이 유전, 밭을 가져야 된다, 농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이라든가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농지는 농업인 그리고 농업법인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이 아니고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자, 농림축산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그리고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또 종묘라든가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연구, 실습, 시험 또는 종묘, 모종을 생산하는 거겠죠. 그런 생산의 용도로 활용하고 할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걸쳐서 농지취득 인정서를 발급받아서 농지의 소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법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은 저희가 이런 거 하려고 소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려고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고요.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겠죠.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은
농지 전역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농지를 더 이상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 이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 농지, 그러니까 매도인이겠죠. 이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이 사람 이름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내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낸 상태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법인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농지 전용이 끝나면 이 농지는 대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법인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이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녹지는 아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도 취득할 수 있고요. 또 미성년자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결정된 농지 같은 경우에도 또 농취증이 필요 없는 거고요. 또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의 협의를 완료한 농지, 그러니까 더 이상 농지로 쓰지 않는 이런 농지도 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여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농지 상태라고 하면 이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경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휴경 상태로 방치한다고 하면 이 지자체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농지를 팔아라. 어차피 너가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농지를 팔아야 된다라고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농지를 농지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 말고는 농지는 경작을 한 상태로 남겨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경상북도 경주시 청군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목이 답입니다.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주거지역, 도시지역의 주상공은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이라고 합시다.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곳, 이런 곳은 도시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져서 개발을 할 곳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의 주상공 또는 여기가 계획관리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변경되어 있다. 그러면 농지증 필요 없겠죠. 여기는 공시지가 정보도 지금 현재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다시 대지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농지가 대지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가 없고요. 다음에 대지로 변경이 되면 그 대지에 관한 공시지가가 다시 나오겠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농지증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라든가 미성년자가 취득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